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조용한 밤, 당신의 공간으로 부드럽게 흘러드는 제 목소리가 편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쯤 당신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계시겠죠. 어깨에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방 안의 공기가 당신의 숨결과 함께 고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고 어쩌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나 운이 좋다면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 별들 사이 우리가 오늘 함께 여행할 이야기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우주의 캔버스에 그려진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새벽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을 안전하게 안내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야겠군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우주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실 경우에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계신 곳과 현재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당신의 공간과 저의 공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잠시나마 연결되는 상상을 하면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 우주로 보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여행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야기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하늘이 투명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맑아서 마치 우주와의 경계에 얇은 유리 한 장만 놓여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은 벨벳 같은 어둠으로 뒤덮이고 그 위로 수십억 개의 별들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이곳에 거대한 눈을 가진 천문대가 서 있습니다. 하얀 돔 지붕은 마치 잠든 거인의 머리처럼 보이고 밤에 정적이 내려앉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오직 우주의 속삭임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안에는 한 명의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밤하늘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 많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그에게 밤하늘은 단순히 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서관이며 각각의 별은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래된 책과도 같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도서관을 거닐며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사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는 거대한 망원경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미한 빛까지도 포착하여 숫자로 변환해줍니다. 그 숫자들은 우주의 언어였고 천문학자는 그 언어를 해독하는 번역가였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별의 미세한 밝기 변화, 멀리 떨어진 은하가 내뿜는 규칙적인 전파, 혹은 지구 궤도를 맴도는 인공위성의 신호 같은 것들이었죠. 그것은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 속에서 단 하나의 점이 예상된 위치에서 아주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미한 차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대부분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조차도 그것을 통계적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우주의 침묵에 귀 기울여 온 그의 예민한 감각은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들려온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악기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측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 며칠 전, 몇 주 전의 데이터를 불러와 비교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흙먼지 속에서 아주 작은 유물의 파편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붓질을 하듯 그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불협 화음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무언가였습니다. 태양계의 외곽, 카이퍼 벨트라 불리는 얼음과 먼지의 왕국에서 온 작은 여행자. 수십억 년 동안 어둠 속을 떠돌던 작은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궤도를 이탈하여 태양계의 중심으로 바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소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계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저마다의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지구에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이 깊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 작은 여행자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 뉴턴과 케플러가 수백 년 전에 발견했던 우주의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행성들의 중력, 태양의 인력, 그리고 그 자신의 초기 속도. 이 모든 변수들을 조합하여 미래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마치 수십억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크린 위로 그려지는 예측 경로는 가느다란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선은 목성의 거대한 중력장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화성의 붉은 대지를 지나 마침내 푸른 점 하나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이 작은 점의 발견.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강 저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건너온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은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그 도착지는 분명했습니다. 천문학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한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던 저 하늘이 이제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지닌 채 그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종종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강물처럼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화살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시간은 그런 선형적인 개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대한 양탄자와 같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잡한 무늬처럼 함께 짜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소행성은 그 양탄자의 한 올의 실과 같습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혼돈의 시기에 짜이기 시작한 실입니다. 그때 태양은 아직 젊고 불안정한 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원반처럼 펼쳐져 있었죠. 이 원반 안에서 작은 먼지 알갱이들이 서로 뭉쳐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들이 뭉쳐 바위가 되고 마침내 행성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 빗방울이 되는 과정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행성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자투리들이 남았습니다. 거대한 건축 현장에 남겨진 벽돌 조각이나 나무 토막처럼 말이죠. 오늘 밤 우리가 발견한 이 소행성은
바로 그 태초의 건축 현장에 남겨진 자투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와 거의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 분자가 얼음 형태로 갇혀 있고 탄소 화합물과 심지어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인 아미노산의 흔적까지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역설입니다. 지구의 생명을 시작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물질이 이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계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판스페르미아라는 가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혜성이나 소행성을 통해 우주를 떠돌다가 적절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 도착하여 싹을 틔웠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어쩌면 모두 별의 후손, 우주의 여행자일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행성은 지난 45억 년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목성의 거대한 붉은 눈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가 얼음 먼지로 반짝이는 것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떠돌던 태양계 외곽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채 수억 년이 단 하루처럼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대륙이 이동하고 산맥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 진화를 거듭했고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등장하여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원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그 소행성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도도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천문학자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직경 약 10km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당신에게는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도시 하나만 한 크기의 거대한 산이 총알보다 수십 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오고 있는 모습을요. 그것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는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에너지가 응축된 한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주는 생명이 있든 없든 인류가 존재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소행성의 충돌은 악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현상일 뿐이며 다만 그 규모가 행성 전체에 미칠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며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연극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단역 배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와 문화, 예술과 과학, 사랑과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저 차가운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멩이 하나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려 노력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아마 희미해질 겁니다. 천문학자는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어날 혼란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가 이 마지막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서로를 파괴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일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아타카마 사막의 외로운 관측소에 앉아있는 한 명의 천문학자 뿐입니다. 그는 인류의 운명을 가장 먼저 엿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까요? 이 엄청난 비밀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마치 지켜보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침묵으로 그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의 무력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타카마의 그 천문학자가 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시끄러운 뉴스 방송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는 수십 년간 함께 밤하늘의 비밀을 공유해온 동료 과학자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동료에게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졌습니다. 정보는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조약돌이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파문이 아주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국의 천문대들이 아타카마에서 온 데이터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거대한 망원경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정상에서,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그리고 남극의 얼음 벌판 위에서 인류가 가진 가장 정밀한 눈들이 모두 그 하나의 작은 점을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교차 검증과 계산 속에서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모든 계산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 작은 점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것의 경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바이러스는 과학계라는 숙주 안에서 조용히 증식했습니다. 그것은 패닉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무거운 침묵과 체념에 가까운 엄숙함이 과학자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운명을 손에 쥔 채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뇌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려야 하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어떤 어조로 말해야 절망 대신 존엄을 지켜줄 수 있을까?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텔레비전 화면과 라디오 주파수, 인터넷 스트리밍 채널이 하나의 신호로 통일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각, 각국의 지도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념적 대립이나 국가적 자부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인류라는 하나의 종족을 대표하는 깊은 슬픔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연설에는 과장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과학자들이 확인한 사실만이 담담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의 아주 오래된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 그 손님은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약 3년 후
우리의 행성과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가진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났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폭동도, 약탈도, 대규모의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지구적인 규모의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의식이 하나의 진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무게를 가진 침묵이었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고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TV에서는 더 이상 내일의 날씨나 주식 시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문사들은 윤정이를 멈췄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무의미해진 세상에서 뉴스는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인류는 집단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간은 무한히 펼쳐진 길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를 걸으며 내일, 내년 혹은 10년 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은퇴 자금을 걱정하고 자녀의 미래를 설계했으며 언젠가는 이룰 꿈을 꾸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한 강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유한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공장을 떠났습니다.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쓸 수 없는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공통된 질문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사무실에 갇혀 지냈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무엇인지,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보며 어떤 상상을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명성과 성공만을 줬던 예술가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창작 그 자체가 주는 순수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미워했던 국가들은 국경을 허물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땅도 뺏을 자원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국적이나 인종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경험한다는 오버뷰 이펙트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검은 우주 속에 떠있는 연약하고 푸른 구슬일 뿐이라고 하죠. 그 순간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이 특정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지구라는 우주선의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선을 타고 같은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 승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을 평온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어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된 희망을 설파하는 종교에 귀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다수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존엄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운명이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진 불행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평한 무게였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맞는 죽음은 외로운 죽음보다 덜 무서운 법입니다. 시간의 흐름 자체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1440분의 대화였고 86,400초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한 끼의 식사와 한 잔의 물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막 깨어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 이 모든 당연했던 것들이 더없이 소중한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수십억 개의 개별적인 의식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슬픔과 이해를 공유할 때 과연 새로운 형태의 초월적인 존재가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류라는 종이 그 기나긴 유년기의 싸움과 갈등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성숙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예언가들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항상 불과 유황, 신의 심판과 같은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끝은 시끄러운 비명이 아니라 고요한 속삭임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서곡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엄하고도 슬픈 교향곡이었습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야기했던 그 천문학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발견이 세상에 가져온 이 고요한 변화를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한 일이 인류를 절망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류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잠을 깨운 자명종과도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욕망의 시계는 멈추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을 가리키는 영혼의 시계가 똑딱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거대한 메신저가 과연 어떤 마지막 가르침을 가져다 줄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얻게 될 마지막 수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저 고요해진 지구로부터 잠시 떼어놓아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운 깃털처럼 떠올라 짙푸른 대기권을 지나고 은빛으로 빛나는 달의 중력장을 스쳐 더 깊고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모든 소음과 슬픔이 등 뒤로 멀어집니다. 이곳에는 오직 완전한 침묵과 별들의 차가운 빛, 그리고 시간의 영원한 흐름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인류의 운명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바로 그 여행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구에서는 그것을 위협이자 종말로 인식했지만 이곳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저 길고 긴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른 지친 순례자일 뿐입니다. 저기 보이나요? 태양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며 어둠 속을 유영하는 거대한 형체.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매끈하고 위협적인 모습의 암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형태를 한 하나의 떠다니는 산맥과도 같습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미세 운석과 충돌하며 생긴 크고 작은 크레이터들이 그 표면을 뒤덮고 있어 마치 오래된 전사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심해에서 루유히 몸을 뒤집는 것처럼 장엄하고 고독합니다.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회색빛 돌덩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박혀있는 얼음 결정들이 먼 별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그것의 약한 중력에 이끌려 마치 옅은 안개처럼 그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태양계 새벽녘에 태어난 시간의 조각입니다. 이것은 단단한 하나의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바위와 자갈, 얼음 조각들이 서로의 미약한 인력으로 겨우 뭉쳐있는 자갈더미 소행성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과 역사의 풍파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한 가족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머나먼 길을 함께 떠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각각의 조약돌들은 모두 태양계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 여행자가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것은 소리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으로 쓰인 중력과 운동 에너지의 교향곡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행성이 가진 파괴적인 힘의 근원은 그것의 크기, 즉 질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심한 한 크기의 질량은 그 자체로도 엄청나지만 진짜 비밀은 그것의 속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속도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되고 속도가 10배가 되면 에너지는 100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행성은 지금 총알보다 수십 배나 빠른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돌멩이가 그런 엄청난 속도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래 이 소행성은 태양계의 외곽, 해왕성, 궤도 너머의 춥고 어두운 카이퍼 벨트에서 다른 수십억 개의 얼음 덩어리들과 함께 아주 느린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흘러갔고 수억 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당구대 위의 공들이 부딪히듯 다른 천체와의 미세한 중력적 상호작용이 이 소행성의 궤도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이 소행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궤도를 따라 소행성은 서서히 태양계의 중심으로 이끌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과 같이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움푹하게 만드는데 이는 마치 팽팽한 고무막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작은 구슬들은 이 움푹 파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지게 되죠. 이 소행성의 여정은 바로 이 거대한 시공간의 경사면을 따라 수백만 년 동안 굴러 내려온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완만한 경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만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경사는 점점 더 가팔라졌고 소행성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정상에서
막 출발한 작은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지고 빨라져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행성이 가진 엄청난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기나긴 추락의 시간이 축적된 기억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성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은 태양 다음으로 강력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목성의 거대한 중력 우물에 깊숙이 빠져들었다가 마치 숙련된 무용수가 파트너의 힘을 빌려 더 빠르게 회전하듯 목성의 공전 에너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중력 도움 혹은 세총 효과라 불리는 현상을 통해 소행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속도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지구를 향한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목성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지구라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도록 조준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운명의 궤적 속에는 아주 미세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숨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야르콥스키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행성이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쪽은 뜨거워지고 반대쪽은 차가워집니다. 뜨거워진 표면은 열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추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범선이 아주 부드러운 태양풍의 숨결을 맞으며 조금씩 항로를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세한 힘이 꾸준히 축적되어 소행성의 궤도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효과가 없었다면 소행성은 지구를 수백만 킬로미터 차이로 안전하게 비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주의 거대한 결정론 속에서도 나비의 날갯짓처럼 미세한 우연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우주적 결정론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돌멩이의 경로가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물리법칙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나 자신의 삶과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들, 또한 더 거대한 우주적 결정론의 일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매 순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이 소행성처럼 보이지 않는 중력의 법칙과 미세한 우연의 바람에 이끌려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야기의 작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쓰인 각본을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오직 침묵 속에서 각자의 내면을 향해 던져야 하는 질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행성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에 앉아 수십억 년의 기억이 담긴 먼지를 만져봅니다. 이 먼지 속에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의 원시가스의 화학적 지문이 남아있고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우주선의 미세한 입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움직이는 박물관이며 태양계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는 조용한 연대기 작가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아직 불타는 용암 덩어리였을 때를 기억하고 달이 지구와 충돌하여 생겨났을 때의 충격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처음 바다에서 태동하던 순간에도 공룡들이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며 대지를 활보하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묵묵히 어둠 속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소행성을 떠나 그것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고 푸른 점 하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검은 벨벳 위에 놓인 사파이어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저 행성, 바로 지구입니다. 소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그저 긴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어떤 문명이 있는지,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중력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계에 정해진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소행성이 부르는 중력의 노래는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그 음정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간 이어진 조용하고 장엄했던 서곡이 끝나고 마지막 악장을 향한 격정적인 크레센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행자와 함께 우리의 집으로, 이 장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일 그곳으로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여행했던 그 고독한 순례자는 이제 자신의 목적지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달의 궤도를 고요히 가로질렀습니다. 인류가 한때 위대한 도약이라 칭송했던 그 발자취가 남겨진 창백한 위성을 뒤로 한 채 이제 그것의 시야에는 오직 하나의 세상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검은 우주 속의 작은 푸른 구슬이 아닙니다. 이제 지구는 거대한 생명의 소용돌이, 흰 구름이 왈츠를 추고 짙푸른 바다가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중력의 노래는 그 절정에 이르렀고 수십억 년간 이어진 여행의 마지막 악보는 이제 막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바다로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의 접촉은 너무나 미미해서 거의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 위로 잠자리가 날개를 스치는 것과도 같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만남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공기는 지상의 공기보다 수백만 배나 희박하여 거의 진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희박한 공기 분자들과 소행성의 표면이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하면서 아주 미세한 마찰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소행성의 가장 앞부분이 희미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수줍은 연인이 첫 만남에 뺨을 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소행성이 더 깊은 대기 속으로 파고들수록 공기의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유성이 타는 이유가 공기와의 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에서 비롯되는 공기의 압축 때문입니다. 소행성의 앞을 가로막는 공기 분자들은 옆으로 비켜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거대한 산만한 크기의 물체가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자 공기는 극도로 압축되어 그 플로트노시 밀도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가 공기라는 모루를 내리쳐 그 사이에 낀 모든 것을 플라스마 상태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스마, 즉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 초고온의 기체는 태양의 표면보다도 더 뜨거운 수만 도의 온도로 타오릅니다. 소행성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암석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태양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타오르는 플라스마는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밝은 빛을 내뿜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증발시킵니다. 이 엄청난 열기는 소행성의 표면을 녹이고 기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상마 혹은 에블레이션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소행성이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내는 과정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어둠 속에서 간직해왔던 자신의 가장 오래된 피부를 한 겹씩 벗겨내어 하늘에 바치는 마지막 제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기화된 암석과 가스는 소행성의 뒤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에는 이제 두 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생명의 근원인 태양,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불타는 종말의 태양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을 다시 지상으로 돌려봅시다. 지난 3년 동안 인류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고, 어떤 이들은 예술 작품을 남겼으며, 어떤 이들은 조용히 명상하며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소행성이 진입한 지역은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 위, 마침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지구의 절반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새로운 빛의 점이 나타나 하늘을 가로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토록 밝고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을 찢으며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그것은 소행성이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은 소리보다 훨씬 빠르기에 파괴의 시각적 증거는 그 소리보다 훨씬 먼저 지상에 도달합니다. 세상은 마치 소리를 뮤트 음소거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지도 않았고 어른들은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과 공포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세상의 종말을 더욱 극적이고 서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명상할 시간을 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태양은 지상의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두 개의 그림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이 만든 익숙하고 부드러운 그림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덩이가 만든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였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는 서로 얽히고 춤을 추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금빛과 주홍빛이 뒤섞인 에테르 같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순수한 물리 현상을 지켜보는 수십억 명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깊은 철학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 불타는 돌멩이는 아무런 의도도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중력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따르는 물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이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자 모든 의미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 소행성 자체에 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덧없는 그림자일까요?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요? 라는 오래된 질문처럼 만약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의식이 하나도 없다면 이 장엄한 사건은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의미를 부여해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행성은 이제 대기권의 더 깊고 두꺼운 부분으로 진입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며 하늘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불꽃의 폭포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의 마지막 피날레와도 같습니다. 각각의 파편들은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며 불타는 유성이 되어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은 이제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고 소행성은 그 위에 자신의 마지막 서명을 불꽃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파편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중심핵은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은 채 원래의 경로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를 향해 6,500만 년 전 자신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운명의 장소를 향해 마지막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고요합니다. 침묵의 장막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극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숨결은 멈추었고 심장은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며 잠시 뛰기를 멈춘 듯합니다. 하늘을 불태웠던 장엄한 신은 이제 마지막 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그 마지막 마침표가 찍힐 찰나의 순간에 영원처럼 정지해 있습니다. 하늘을 불태웠던 장엄한 시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소행성의 파편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연안의 얕은 바다와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돌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단단한 암석과 유유히 흐르는 바닷물, 그리고 그 아래의 지각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응축된 우주적 에너지가 행성의 표면과 만나면서 그 지점의 모든 것은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은 내부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외부의 에너지가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종처럼 울렸습니다. 충격파는 소리의 형태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지각 그 자체를 뒤흔드는 지진파가 되어 지구 내부를 빛의 속도로 관통했습니다. 지구의 핵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행성의 모든 원자들이 그 순간 하나의 거대한 전율을 공유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고요했던 행성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깊고 장엄한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행성의 운동 에너지는 순식간에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십만 도에 달하는 열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기화시켰습니다. 소행성, 자신은 물론 수십억 톤의 바닷물과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저 지각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증기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 초고온의 암석 증기와 수증기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대기권을 뚫고 다시 우주 공간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행성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뜨거운 피를 우주로 내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불과 물의 장엄한 왈츠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불입니다. 우주로 솟구쳤던 뜨거운 암석 파편과 증기는 탄도 궤도를 그리며 다시 지구를 향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파편들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수십억 개의 작은 유성이 되어 전 세계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밤이었던 지역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낮이었던 지역의 하늘은 붉은 숯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파동, 즉 열복사선을 지상으로 방출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난로 옆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열이지만 그 강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거대한 오븐의 내부처럼 변했습니다. 이 강렬한 열복사선은 충돌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열의 파도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마른 나무집들이, 초원의 풀들이, 도시의 건물들이 마치 성냥갑처럼 동시에 발화했습니다. 그것은 불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는 산불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의 동시다발적인 자연 발화였습니다. 행성은 순식간에 불타는 공이 되었습니다. 불의 왈츠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압도적으로 행성의 표면을 집어삼키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너, 물이 무대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충돌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소행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에 의해 바닷물과 지각이 증발하면서 그 자리에는 직경 150km, 깊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일시적 공동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 구멍의 가장자리는 수 킬로미터 높이의 가파른 바닷물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중력이 즉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바닷물이 이 거대한 구멍을 채우기 위해 사방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 킬로미터 높이의 물의 절벽이 무너져 내리며 마치 세상의 모든 폭포가 한 곳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들이 구멍의 중심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는 다시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에 물을 채우다가 중앙에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만 그 규모는 행성적이었습니다. 이 반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도, 이것이 바로 메가 쓰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쓰나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파도의 높이는 처음에는 수 킬로미터에 달했고 제트 여객기와 같은 속도로 대양을 가로질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해안가에서 부서지는 형태의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물의 벽, 혹은 바다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대한 언덕이었습니다. 이 액체 산맥은 자신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해안선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물의 왈츠에는 숨겨진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학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지각은 지구의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암석에는 석고와 같은 황산염 광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 성분이 충돌의 열기로 인해 기화되어 엄청난 양의 아황산가스로 대기 중에 방출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스는 당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길고 혹독한 시대를 예고하는 불길한 서곡이었습니다. 이 황분자들은 물의 왈츠가 끝난 뒤 어둠의 교향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행성의 대기화학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화학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격변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성지구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이아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를 단순한 암석과 물의 덩어리가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과 물의 왈츠는 단순한 파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가이아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외부의 충격이라는 극심한 외상에 대해 보이는 격렬하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고열을 내어 바이러스를 죽이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의 왈츠는 행성 표면의 기존 생태계를 불태워 살균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의 왈츠는 그 재와 잔해들을 쓸어내고 대지를 정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아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신의 피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치유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거대한 격변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행성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겪는 끔찍하지만 장엄한 재탄생의 과정일까요? 불과 물의 왈츠는 몇 시간에 걸쳐 전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열복사선에 의한 화재는 대륙을 검게 물들였고, 메가쓰나미는 대양을 가로질러 반대편 대륙의 해안선까지 지워버렸습니다. 두 명의 거대한 무용수는 물리법칙이라는 정해진 안무에 따라 행성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춤을 완벽하게 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격렬했던 춤의 첫 번째 악장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휩쓸었던 화재는 탈것이 사라지자 점차 사그라들고, 거대한 쓰나미의 에너지도 여러 대륙과 부딪히면서 점차 흩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돌 이전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하늘은 불꽃 대신 화재에서 발생한 검은 그을음과 충돌로 인해 대기 상층부로 올라간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물이 어지럽혀 놓은 무대 위로 이제 어둠이라는 새로운 무대 장치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왈츠는 끝났고 이제 길고 긴 진홍곡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불과 물에 격렬했던 왈츠가 끝나고 행성이라는 무대 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평범한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화재가 남긴 수십억 톤의 검은 그르름이었고, 충돌의 열기로 증발했던 암석이 식어 만들어진 미세한 먼지였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카탄 반도의 황성분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황산 에어로졸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들은 충돌이 만들어낸 엄청난 상승 기류를 타고 대기권의 가장 높은 곳, 성층권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상의 대기인 대륙권에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먼지는 보통 며칠 안에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성층권은 아주 안정된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비도, 구름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곳에 도달한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전까지 몇 년이고 심지어 몇십 년이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층권으로 퍼져나간 이 미세한 입자들은 마치 행성 전체를 감싸는 얇고 균일한 베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하늘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는 더 이상 눈부신 백색의 구체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겨우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희미하고 불길한 붉은 원반처럼 보였습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에는 하늘이 온통 핏빛이나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었는데, 이는 대기 상층의 에어로졸이 태양빛을 산란시키며 만들어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아름다운 행성의 마지막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그 희미한 붉은 원반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낮과 밤의 구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지구는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깊은 황혼 속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모든 빛이 차단된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이 먼지 구름을 통과해 지상에 도달하여 모든 사물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럽고 잿빛인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오직 흑백의 농단만이 남은 수묵화 속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이제 행성 위로 길고 부드러운 어둠의 담요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 담요는 우리가 겨울밤에 덮는 포근한 담요와는 그 역할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담요가 몸의 온기를 가두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이 먼지 담요는 외부의 온기, 즉 태양 에너지가 행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이 닫히고 난방이 완전히 꺼져버린 셈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은 바다보다 훨씬 빨리 식었습니다. 며칠 만에 적도 지역의 열대 우림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호수는 그 표면부터 얼어붙었고 그 얼음은 매일 더 두꺼워졌습니다. 지구는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인처럼 서서히 그 온기를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겨울 혹은 핵겨울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이것과 비슷한, 하지만 규모는 훨씬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역사상 유례 없는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분출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아황산가스가 성층권에 도달하여 북방구 전체의 기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1816년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유럽과 북미에는 눈이 내렸고 농작물은 모두 얼어 죽었으며 수십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인류는 단 하나의 화산이 만들어낸 작은 화산 겨울만으로도 문명 전체가 휘청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마주한 것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충돌 겨울이었습니다. 이 어둠과 추위 속에서 행성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 활동이 멈추었습니다. 바로 광합성입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이용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초식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를 바치고 있던 토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자 식물들은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숨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직후의 화재에서 살아남았던 숲들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푸르렀던 잎들은 모두 갈색으로 변해 떨어졌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은 마치 어둠 속의 해골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햇빛이 닿는 얕은 바다에 살던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모두 죽으면서 바다는 투명한 암흑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기초가 무너지자 그 위에 모든 생명체들 역시 차례대로 굶주림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지구는 위대한 침묵의 시대, 파트 7에서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할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다채로운 존재입니다. 태양빛에 의존하던 지상의 생명 질서가 무너지는 동안 어둠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의식이란 어떤 것일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깊은 바닷속으로 돌려봅시다.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수천 미터 아래의 심해에는 열수 분출공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 내부의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뜨거운 물이 해져 지각의 틈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일종의 해저 온천입니다. 이 주변의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 대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뜨거운 물에 녹아나오는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박테리아들이 먹이사슬의 가장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거대한 관벌레와 조개, 눈먼 새우들이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충돌 겨울이 닥쳤을 때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동안 이 심해의 생명체들은 아마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화와 같은 것이었고, 지상의 대멸종은 먼 나라의 알 수 없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어둠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고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상의 혼란이 끝나고 수백, 수천 년이 지난 뒤 이 어둠의 생존자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땅속 깊은 곳에도 존재합니다. 수킬로미터 아래의 암석층에도 빛과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에 적응한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하 생물권의 총량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며 내뿜는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주변 암석의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아주 느린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백 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며 거의 영겁에 가까운 시간을 잠자는 듯 살아갑니다. 지상의 대격변은 그들에게도 역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을 태양 아래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훨씬 더 다양하고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충돌 겨울은 지상의 생명에게는 종말이지만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이라는 하나의 에너지원에 올인했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화학 에너지나 지열 에너지와 같은 다른 대안적인 자산들이 그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잿빛 어둠이 내려앉은 지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행성은 이제 새로운 평형 상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격렬했던 폭풍우는 잦아들었고 대기는 차갑고 안정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져 지구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처럼 변했습니다. 바다는 그 표면부터 얼어붙기 시작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적도를 향해 서서히 확장되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바람에 나무집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얼어붙은 대기 속을 흐르는 바람의 희미한 윙윙거림만이 이 행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구는 그렇게 자신을 감싼 부드럽고 차가운 어둠의 담요 아래에서 깊고 긴 겨울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휴식이며 다음 시대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이 기나긴 겨울밤의 꿈속에서 행성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덮었던 그 부드럽고 차가운 어둠의 담요 아래에서 행성은 이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침묵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진정한 침묵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어떤 소리들이 있었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새벽을 깨우던 새들의 지저귐을 기억하시나요? 여름밤의 공기를 가득 채우던 귀뚜라미와 매미의 합창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수천만 개의 나무집들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던 그 부드러운 속삭임. 해변으로 밀려와 부서지던 파도 소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물. 무리의 발굽소리. 그리고 도시의 심장처럼 울리던 희미한 소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채웠던 그 모든 소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사랑 고백. 친구들과의 정겨운 대화. 시장의 활기찬 외침. 이제 이 모든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했던 모든 소리들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무게를 가진 실체로서의 침묵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들이 동시에 연주를 멈추었을 때 그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잔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생물권 전체가 연주를 멈춘 뒤에 남겨진 그 위대하고도
슬픈 침묵에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침묵은 지구의 생태계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가 어떻게 멈춰 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생태계는 흔히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직물에 비유되곤 합니다. 각각의 생명체는 그 직물을 이루는 하나의 실과 같아서 서로 단단히 얽히고 설켜 전체의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직물을 짜는 배틀의 동력권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파트 6에서 우리는 그 동력권이 꺼졌을 때 식물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녹색 실이 먼저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실이 끊어지면서 직물 전체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지켜봅시다. 식물이 사라지자 그 잎과 열매, 뿌리를 먹고 살던 초식동물들이 가장 먼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세렝게티 초원을 누비던 수백만 마리의 누와 얼룩말, 북미의 들판을 달리던 들소떼, 아마존의 나무에 매달려 있던 원숭이들. 그들은 처음에는 땅에 남은 마른 풀과 이끼를 찾아 헤맸지만 그것마저도 곧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무리는 서서히 쇠약해져 어멸하 눈 덮인 차가운 대지 위에서 조용히 쓰러져 갔습니다. 초식동물들이 사라지자 이제 그들을 사냥하며 생태계의 최상층을 차지했던 육식동물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늑대와 곰. 그들은 한때 숲과 초원의 제왕이었지만 먹이가 사라진 왕국에서 왕은 가장 먼저 굶주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먹이를 찾아 헤맸지만 세상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험 있던 포효는 굶주림에 지친 희미한 울음소리로 변해갔고 마침내 그 소리마저도 이 위대한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붕괴의 연쇄 반응, 즉 영양 단계의 폭포 효과는 바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라지자 그것을 먹고 살던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로 삼던 더 큰 포식자들, 즉 참치와 상어, 돌고래와 고래들 역시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생명의 보고였던 산호초는 이제 유령 도시처럼 하얗게 변해버렸고 다채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던 바다는 춥고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 세계의 한 가지 강력한 예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재도입했던 사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늑대가 사라졌던 옐로스톤에서는 천적이 없어진 엘크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엘크들은 강가의 어린 버드나무와 사시나무를 모조리 먹어치웠고 그 결과 숲은 황폐해지고 강둑은 침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늑대를 다시 풀어놓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늑대들은 엘크를 사냥했고 살아남은 엘크들은 늑대를 피해 위험한 강가를 떠나 숲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강가의 어린 나무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무성해진 숲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나무는 비버들에게 집을 지을 재료를 제공했고 비버가 만든 댐은 수달과 물고기, 파충류들의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 하나의 핵심종인 늑대의 귀환이 마치 마법처럼 생태계 전체를 복원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우리가 마주한 지구의 상황은 이 옐로스톤의 이야기를 역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규모로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늑대와 같은 단 하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라는 궁극적인 핵심 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자 식물이 죽고 식물이 사라지자 초식동물이 그리고 육식동물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둑을 지탱하던 뿌리가 사라지자 대지는 침식되었고, 숲이 사라지자 그곳에 깃들어 살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생태계라는 정교한 카드로 만든 집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카드 한 장을 빼내자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 대멸종의 과정 속에서 아주 잠시 동안 번성했던 왕국도 있었습니다. 바로 분해자들의 왕국입니다. 수십억, 수조에 달하는 동물과 식물들의 사체는 균류와 박테리아들에게는 전례 없는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숲의 바닥에서 버섯과 곰팡이들이 마지막 생명의 불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의 장의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번성 역시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은 축적된 과거의 유산이었고, 새로운 유기물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의 잔치도 결국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성이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태우며 내쉬는 희미하고도 짧은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이 위대한 침묵은 그러나 완전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들의 메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을 다시 수백만 년 후의 미래로 옮겨봅시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간 무수한 생명체들은 화산재와 흙먼지 아래에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뼈와 껍데기, 단단한 조직들은 아주 느린 속도로 주변의 광물질로 치환되며 돌로 변해갈 것입니다. 바로 화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건설했던 거대한 도시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문명의 증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풍화되고 침식되어 결국 지층 속에 아주 얇고 기묘한 선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수억 년 후, 만약 이 행성에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나타나 지층을 탐사한다면 그들은 이 얇은 층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층에서 플라스틱의 흔적과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대멸종의 증거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와 예술, 과학과 철학,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거대한 악보 위에 기록된 하나의 알아보기 힘든 유령 음표가 되어 남겨질 것입니다. 이 대멸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생명은 사라지고 어떤 생명은 살아남는 것일까요? 지상의 거대하고 복잡했던 생명체들, 즉 공룡의 뒤를 이어 행성을 지배했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들은 거의 모두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파트 6에서 이야기했던 심해의 열수구 생태계나 지하 깊은 곳의 미생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작고 단순하며 느린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독립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화적인 성공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크고 강하고 지배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공은 어쩌면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며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대한 침묵 속에서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힘일까요? 아니면 적응력일까요? 혹은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운명, 즉 행운일 뿐일까요? 우리는 이제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이 고요하고 얼어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침묵은 여전히 무겁게 대지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안에는 한때 이곳을 가득 채웠던 생명의 교양곡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행성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차가운 돌 속에 영원히 보존하는 장엄한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위대한 침묵이 내려앉은 행성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잿빛 어둠에 잠긴 하늘,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돌 속에 묻은 채 잠든 생물권. 이 모든 것은 끝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이 고요한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본다면 우리는 아주 느리지만 위대한 시작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가들이 행성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임무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의 표면 아래로, 얼어붙은 토양을 지나 단단한 안반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보내봅시다. 지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행성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지구의 핵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고 있으며 그 열기는 멘틀의 느린 대류를 일으키고 화산 활동과 지각판의 움직임이라는 행성의 맥박을 유지시킵니다. 행성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고 회복기에 들어간 환자와도 같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대기, 즉 행성의 폐를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충돌 이후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먼지와 그을음의 다면은 아주 서서히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성층권에 머물던 입자들이 마침내 중력에 이끌려 지상으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정화 과정은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 거대한 지구화학적 순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성의 깊은 호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남아있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황화합물은 눈이나 비에 녹아들어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 산성눈이 얼어붙은 대륙 위로 내리면 아주 느린 속도로 암석을 풍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포로 바위를 문지르는 것처럼 암석의 표면을 미세하게 녹여내어 그 안에 포함된 규산염과 같은 광물질들을 방출시킵니다. 이렇게 풍화된 광물질들은 녹아내린 빙하의 물길을 따라 강으로,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이 물질들은 대기에서 녹아들어온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탄산칼슘과 같은 탄산염 광물을 형성합니다. 이 탄산염들은 서서히 해저에 쌓여 석회암이라는 새로운 암석층을 만듭니다. 이 기나긴 과정을 통해 대기 중에 과도한 온실가스가 고체 암석의 형태로 해저에 격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산염 규산염 순환이라 불리는 지구의 장기적인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는 거의 인지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행성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자신의 대기 성분을 조절하고 기후를 안정시킵니다. 지금 지구는 대기라는 헛에 가득 찼던 독한 연기를 암석이라는 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아주 느린 심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화학과 물리학의 치유 과정입니다. 행성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기적 치유 과정의 무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주역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지상의 복잡한 생명체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지구는 다시 미생물들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빛이 아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 화학무기 영양생물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심해의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는 여전히 박테리아들이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화수소를 먹으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의 미생물들 역시 주변 암석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느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멸종의 피난처에 숨어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지상의 죽음으로 가득 찬 토양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조 톤에 달하는 동식물의 사체는 살아남은 토양 박테리아와 균류들에게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그들은 이 유기물을 분해하며 질소, 인,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들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들은 행성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이자 재활용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다면 미래의 생명체들이 사용할 영양분은 모두 죽은 과거의 생물권 안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새로운 삶의 재료로 바꾸는 위대한 연금술사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행성을 재설계하는 방식은 지구의 먼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약 25억 년 전에 일어났던 산소 대폭발 사건입니다. 당시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산소 없이 살아가는 혐기성 박테리아였습니다. 그러다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이 광합성이라는 혁신적인 능력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태양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 산소를 대기 중에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생명체들에게 산소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내뿜은 산소는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이었고 대부분의 혐기성 생물들을 대멸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와 같은 복잡한 호기성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미생물이 수억 년에 걸쳐 행성 전체의 대기 조성을 바꾸고 생명의 진화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테라포머였습니다. 지금 충돌 후에 지구에서 활동하는 미생물들 역시 새로운 테라포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진대사를 통해 충돌이 망가뜨려 놓은 행성의 화학적 균형을 새로운 방향으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대기를 만들어낼지, 어떤 종류의 토양을 남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무대 위에서 미래의 생명들이 자신들의 연극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시간과 목적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이 느리고 장엄한 치유의 과정 앞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리고 수천 년에 불과했던 우리의 문명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목적이란 개체의 생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행성이라는 더 거대한 생명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름 없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작은 물거품, 행성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행성의 느린 호흡은 마침내 하늘을 가렸던 먼지 베일을 걷어냅니다. 어느 날 아주 희미한 햇빛이 처음으로 얼어붙은 행성의 표면을 비춥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눈부신 햇살이 아닙니다. 짙은 회색 구름 사이로 겨우 새어나오는 창백하고 기운 없는 빛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의 신호입니다.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시간을 알리는 희미한 새벽빛입니다. 이 빛을 맞이할 고등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행성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시작했고 온도는 아주 서서히 빙하가 녹는 속도만큼이나 느리게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대기는 정화되었고 기후는 새로운 안정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미생물들은 미래의 생명을 위한 화학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격렬했던 파괴의 시대와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용하고 진한한 복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무대 위에는 아무런 배우도 없지만 막은 다시 올랐습니다. 지구는 이제 진화라는 위대한 작가가 다음 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깨끗하고 텅 빈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감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깊고 아득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행성은 스스로의 상처를 거의 다 치유했습니다. 하늘을 가렸던 먼지 다면은 완전히 걷혔고 대륙을 짓누르던 거대한 빙하는 서서히 녹아내려 새로운 강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축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계절의 리듬을 되찾았고 대륙들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트 A의 마지막에서 보았던 그 텅 빈 캔버스는 이제 진화라는 보이지 않는 예술가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꾸는 첫 번째 꿈은 녹색의 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얼어붙었던 대지를 뒤덮은 것은 우리가 알던 웅장한 숲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이끼와 지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희미한 햇빛과 미네랄만으로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얇은 토양층 위로 다음 세대의 개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왕국을 지배했던 거대한 균류들이 햇빛 아래에서 기묘한 형태의 숲을 이루었고 그 사이로 대멸종의 불길 속에서도 포자의 형태로 살아남았던 양치식물들이 고사리 같은 잎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녹색으로 물들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어딘가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의 녹색이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아직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태양은 조금 더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이 새로운 무대 위로 마침내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멸종이라는 거대한 필터를 통과한 생존자는 극소수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겨울잠을 자던 몇몇 작은 포유류와 파충류, 단단한 껍질 속에서 변화를 견뎌낸 곤충들, 그리고 심해의 압력과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온 물고기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존자들에게 텅 빈 지구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응방산이라 불리는 진화의 위대한 축제입니다. 대멸종으로 인해 모든 생태적 지위, 즉 모든 역할이 공석이 되자 소수의 생존자들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지며 그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는 현상입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진 뒤 우리 포유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함께 엿봅시다. 하늘을 먼저 바라볼까요? 새들의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곤충의 후손들입니다. 수억 년 동안 6개의 다리와 외골격을 고수해왔던 곤충들은 포식자가 사라진 하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잠자리처럼 생긴 날개를 더욱 크고 강력하게 진화시켜 오늘날의 독수리나 매처럼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키틴질로 이루어진 그들의 날개는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나며 비행할 때마다 낮은 윙윙거림으로 대기를 울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벌레가 아니라 날개폭이 수미터에 달하는 하늘의 지배자, 공중 절지동물입니다. 숲으로 내려와 봅시다.
거대한 양치식물과 기이한 균류들이 뒤섞인 낯선 숲속에서는 포유류의 후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대멸종 당시 땅굴을 파고 숨었던 작은 설치류와 비슷한 생존자들은 두 갈래의 길로 진화했습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땅속 생활에 적응하여 거대한 두더지처럼 생긴 초식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앞발로 땅을 파 균류의 뿌리나 식물의 구근을 찾아 먹으며 단단한 골판으로 덮인 등을 이용해 공중 절지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다른 일부는 지상으로 올라와 텅 비어버린 대형 초식동물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캥거루처럼 강력한 뒷다리를 발달시켜 빠르게 달리고 토끼처럼 긴 귀를 이용해 주변의 위험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사슴의 뿔처럼 머리 위로 자라난 길고 날카로운 앞니입니다. 이것은 방어용 무기이자 동족 간의 서열을 정하는 과시용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수렴 진화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계통의 생물들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형태나 기능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인 상어와 포유류인 돌고래, 그리고 멸종한 파충류인 어룡은 모두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기 위해 유선형의 몸체와 지느러미라는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새로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포식자, 땅 위를 달리는 초식동물이라는 역할 자체는 예전과 같지만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진화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재료를 가지고 비슷한 답을 내놓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와도 같습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심해의 어둠 속에서 살아남았던 물고기들의 후손들이 다시 햇빛이 드는 얕은 바다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수백만 년 만에 다시 빛을 보며 퇴화했던 기능을 되찾았고, 일부는 심해에서 발달시켰던 생체 발광 능력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새로운 바다의 물고기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과 패턴의 빛을 내뿜으며 서로 소통하고 짝을 찾습니다. 바다는 마치 수중도시의 넌사인처럼 살아있는 빛의 축제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두 종류들이 거대하게 진화하여 유연한 몸과 높은 지능을 이용해 새로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완벽하게 기능하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물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알던 세상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기의 냄새도, 숲의 소리도, 생명의 리듬도 모두 낯설고 이질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화가 어떤 정해진 목표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화는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즉흥 연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유일하거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 단지 하나가 실현된 것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짜인 생명의 직무를 바라보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과연 지능과 의식이라는 실이 다시 짜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진화의 정점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만들고 예술을 창조했으며 마침내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자기 인식 능력, 즉 의식은 우리 종족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지능과 의식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전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를 유지해야 하고
존재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라는 실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비싸고 위험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지구의 생명체들은 우리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수억 년 동안 이 행성은 지능적인 관찰자 없이도 완벽하게 기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종족에게만 아주 잠시 허락되었던 우주적으로 지극히 희귀하고 덧없는 한 번의 꿈이었을 뿐일까요? 아니면 생명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필연적인 소용돌이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의 꿈 자체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꿈을 꾸는 주체는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듯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름 모를 새로운 존재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은 파괴와 창조, 절멸과 번성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영원히 춤을 춥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그저 행성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금 수백만 년 후의 지구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생명의 꿈을 엿보았습니다. 낯설지만 경이로운 그 풍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고 우연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장을 위해 시점을 다시 한번 멀리, 아주 멀리 옮겨봅시다. 새로 태어난 지구를 떠나 태양계를 지나 우리를 낳아준 은하수의 나선파를 벗어나 수십억 개의 은하들이 빛의 점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 광대무변한 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 인류 문명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이해하기 쉽게 1년짜리 달력으로 압축해 봅시다. 우주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서 1월 1일 0시 0분, 영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5월 중순이 되어서야 우리 은하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9월 초가 되어서야 태양과 지구가 태어났습니다. 지구에 첫 생명이 나타난 것은 9월 하순경입니다.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공룡이 등장했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6일에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호모사피엔스는 이 우주 달력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1시 52분경에 나타났습니다. 인류의 모든 기록된 역사는, 즉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소란스러운 이야기는 자정을 불과 10여 초 앞둔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피라미드와 만리장성, 우리가 창조한 바흐의 음악과 셰익스피어의 희곡, 우리가 발견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 모든 것이 1년 중 마지막 날에 마지막 몇 초 동안 일어난 눈 깜빡할 사이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소행성의 충돌과 함께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밤하늘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한 줄기 유성과도 같습니다. 밝고 복잡하고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우주가 이토록 넓고 오래되었다면 왜 우리는 다른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의 슬픈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성을 가진 문명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는 여름밤의 들판과도 같아서 수많은 문명들이 반딧불이처럼 여기저기서 잠시 빛을 발했다가 사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반딧불이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빛을 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서로의 존재를 결코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우주의 위대한 침묵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명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덧없는 현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 중 하나, 흔한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별먼지 속에 남겨진 우리의 최종적인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운 도시들은 수백만 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지층 속에 얇은 선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예술품과 책들은 모두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우주로 쏘아 올린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초 우리가 처음으로 라디오 전파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목소리와 음악, 텔레비전 방송은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최초의 올림픽 중계 방송과 옛날 노래, 오래된 뉴스는 100광년이 넘는 거리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별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파 거품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가장 오래 지속될 기념비입니다. 수백만 년 후 외계의 어떤 지성체가 아주 민감한 수신기로 이 희미한 신호를 포착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이 오래된 전파의 잡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목소리와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자폭탄 실험의 섬광과 아이들의 만화 영화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모순되고 시끄럽고 격정적이지만 무한한 창조성과 호기심을 가졌던 이상한 종족으로 비칠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는 그렇게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실한 초상화를 싣고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유령선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유산은 전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던 바로 그 원자들입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것들입니다. 이 별의 먼지들은 오랫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태양과 지구를 형성하는 성군의 일부가 되었고 마침내 우리라는 존재로 잠시 동안 뭉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가 잠시 동안 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질문하게 된 우주의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슬퍼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를 이루고 있던 그 원자들은 다시 지구로, 그리고 언젠가는 태양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할 때 다시 우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원자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것이고 어쩌면 수십억 년 후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이루는 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거대한 우주적 순환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보와 기억의 본질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꿈, 사랑과 예술, 기쁨과 고통이 만들어낸 그 방대한 정보는 우리의 뇌가 멈추고 문명이 사라지면 과연 완전히 소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라는 거대한 기억 장치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일까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정보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시공간의 구조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짧았던 존재, 그 빛나는 의식의 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짜인 하나의 미세한 무늬로, 하나의 복잡한 매듭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주에는 기억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존재를 사실 그 자체로, 이 광활한 시공간 속에서 한때 그런 일이 있었음으로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먼지 속에 남겨진 하나의 조용한 사실이 되어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긴 여행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하늘의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하여 행성의 마지막 날을 목격했고, 불과 물의 장엄한 왈츠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길고 부드러운 어둠의 담요 아래에서 위대한 침묵에 귀를 기울였고,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장구한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꾸는 첫 번째 꿈을 엿본 뒤 별먼지 속에 남겨진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오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방 안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당신의 심장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뛰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주의 모든 소란과 격변은 이제 멀리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평화로운 현재만이 이곳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이 채널의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